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2장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익의 인식과정 5단계를 설명을 했었죠. 그 중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을 하고 수행 의무가 무엇인지 식별을 했습니다.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수익을, 즉 매출 등을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요. 얼마로 인식할 것이냐? 이게 바로 단계 3이죠.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하면 다음 시간에 단계 4와 5를 보겠습니다만 3에서 추정한 거래 가격을 2에서 식별한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것, 이게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입니다. 일단은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거래 가격은 뭐냐?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겠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하는 금액, 판매세 같은 것은 제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세 대신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물건을 팔 때 기업이 받는 돈 속에는 10%만큼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과세당국에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 봐서는 나중에 납부할 세금, 즉 부채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등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제3자를 대신해서, 즉 제3자라 함은 소비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니라 판매자인 기업이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한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세 같은 경우는 수익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원리 시간에는 상품 100개를 개당 100원에 판매하다. 뭐 이런 식의 거래를 분개를 했는데요. 이제 중급회계 단계로 온다면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변동대가인데요. 계약에 쓰여진 거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할인 등으로 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보조금 등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데 변동대가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부분만 거래 가격에 집어넣고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면 빼자라는 개념인데 뒤에서 반품 조건부 판매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예를 들어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즉시 현금 거래보다 총 수취할 대금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현금 조건으로 판매를 했다면 받았을 금액과 장기 할부 판매 조건으로 향후 받을 금액의 차이만큼은 결국은 이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구분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 번째고요. 실제 IFRS에서는 이것 이외에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도 있는데요. 이거는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이 세 가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대가인데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무조건 그 대가가 확정된 고정금액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리베이트, 환불이나 공제, 가격 할인, 장려금, 성과 보너스, 위약금 등으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될지 거래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요거의 대표적 사례가 반품권을 부여한 판매예요. 지금 100개를 판매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써보고 반품을 한 달 이내에 하라는 거죠. 이때 한 개가 반품이 될지 5개가 반품이 될지 모를 일 아닙니까? 미래에 한 개가 반품될 건지 5개가 반품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요 대가가 받을 대가가 바뀔 수도 있겠죠. 변동대가는 기대값으로 혹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값이라 함은 100을 받을 확률 10%, 50을 받을 확률 80%, 20을 받을 확률 10%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값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면 가능성 100을 받을 확률 90%, 10을 받을 확률 10%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기대값으로 하지 않고 그냥 100만큼을 변동대가로 보고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를 통해서 살펴보죠. 예, 3번은 변동대가 추정 방식인데요. 변동대가 추정 방식은 기대값 혹은
둘 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갑회사는 주문 제작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진행기준 적용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 약속된 대가는 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건설을 완료하기로 한 1년도 7월 말까지 자산을 완성하지 못하면 약속된 대가 즉 10,000원은 다음날부터 매일 50씩 감소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주는 거죠. 혹은 1년도 7월 31일 전에 완성하면 약속된 대가는 그 전날부터 매일 50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 완공이냐 조기 완공이냐에 따라서 페널티 혹은 보상금 이런 거를 추가로 더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거래 가격은 변동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대가를 추정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완성된 후 제3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규정된 척도에 기초해서 평점을 매기는데 특정 평점을 받으면 장려금 500을 추가로 더 받을 권리가 생긴대요. 자, 갑회사는 1년도 7월 31일로부터 조기 완성 또는 지연 완성 둘 중에 가능한 확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추정을 했대요. 20일 조기 완성할 확률 6%, 10일 조기 완성 9%, 정확하게 7월 31일에 완성할 확률 80%, 그러나 10일이나 지연 완성될 확률도 5%라고 보았던 것이죠. 한편 갑회사는 완성된 자산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 평점을 받아서 추가로 500의 장려금을 받을 확률 90%, 못 받을 확률 10%로 추정을 했습니다. 갑회사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변동대가를 얼마로 추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변동대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기 완성, 지연 완성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대가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 평점을 받았을 때 수취하게 될 장려금이 두 가지입니다. 조기 지연 완성에 대한 변동대가는 결국은 고정가격 10,000원에 플러스 50일 곱하기 1일 혹은 마이너스 50일 곱하기 1일 하루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씩 일당 금액을 더하고 빼는 변동대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20일 조기 완성될 확률은 6%고요. 50원입니다. 10일 조기 완성 하루당 50원인데 9%, 그러나 지연될 확률 10일 50원에 5%만큼, 그래서 기대값은 80만큼 지연보다는 조기에 완성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80원만큼 추가 수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정 평점을 받으면 받게 될 장려금 500원의 변동대가는 가능성이 높은 금액 90%, 그렇지 못할 거 10%, 이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500으로 추정하는 것이 기대값 방법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 가격은 원래 고정대가 10,000원에 지연 혹은 조기 완성에 대한 추정 변동대가 플러스 80, 장려금 플러스 500 해서 1580을 궁극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기준 적용 수익 인식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변동대가는 말 그대로 가봐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장밋빛으로 굉장히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조기에 수익을 막 인식을 합니다.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 수취 전에 수익을 인식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가보니 꽝이야. 그래서 이걸 전부 리버스, 즉 수익을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재무제 비용자는 상당히 패닉에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100억의 수익이 있을 걸로 보고 막 수익을 미리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반토막이 떨어져.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계 기준은 미리 조기에 수익을 인식을 하고 나중에 리버스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변동대가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거를 애초에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가 잘 와닿진 않는데 정확한 의미는 다음입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변동대가를 추정을 하여 거래가격을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달 뒤고 두 달 뒤고 그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가 될 때 이미 인식한, 즉 발생 기준에 따라서 미리 수익은 인식을 할 거예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100이라고 수익을 인식을 했는데 두 달 후에 반은 취소를 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즉 지금 수익으로 인식을 할 때 거의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뭐 1, 2원 정도는 빠질 수 있지만 지금 거의 100원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 그 금액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해서 거래가격에 포함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그 뜻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수익을, 이미 인식했던 수익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지금 수익을 인식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동대가 환원 가능성, 그 다음에 변동대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준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가, 즉 금액이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하대요. 즉 기업이 uncontrollable해. 그렇다면은 변동대가 환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 가격을 높게 인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미리. 대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기업의 경험이 거의 없어. 폭넓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계약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이 있대요. 지금 거래 가격이 100인데 가격 할인 뭐 5%, 6% 이런 게 아니라 50%에서 60%.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다섯 번째,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대가가 다수이고 그 범위도 매우 넓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변동대가 환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볼까요? 카페사는 1년도 12월 1일에 고객인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죠. 계약에 따르면 카페사는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에 표시된 제품 1000개를 개당 100원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통제는 1년도 12월 1일에 고객한테 넘어갔대요. 자, 과거 실무에 기초하고 고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페사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부여할 예상입니다. 그렇다면은 1000개 곱하기 100원 해서 이 10만 원이 매출로 인식될 수 있겠으나 가격 할인을 부여할 것이 뭐 거의 확정적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처음부터 적게 수익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객이 제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망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즉 납품 가격을 낮게 하면은 이 고객인 유통업자도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대가는 변동될 수 있겠는데 다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독립적인 경우입니다. 경우 1번은 변동대가 추정치에 제약이 없는 경우인데요. 회사는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많대요. 관측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사는 과거에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의 약 20% 정도 가격 할인을 소매상한테, 즉 유통업자한테 부여를 했대요. 여러 해 동안 20%보다 유의적으로 큰 가격 할인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정보는 가격을 20% 정도 낮춘다면 유통망을 통해서 고객이 제품을 유통시키기에 충분할 것임을 암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카페사는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었고요. 자, 기대값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20% 정도는 가격 할인을 할 거다. 즉 100원이 아니라 80원 아닙니까? 1000개에 80원에서 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경우 1번 보자고요. 8만 원을 거래 대가로 제품을 고객한테 이전할 때 대변으로 매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앞에 자료로 가보면요. 20% 가격 할인을 부여한 판매 경험이 많다고 했고요. 20%보다 더 많은 가격 할인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에 의하면 20% 정도를 낮추면 제품을 유통망으로 유통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정도라면 카페사가 나중에 가격 할인 총액이 결정이 될 때
이미 인식한 8만 원의 매출을 리버스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 1의 경우 회사는 누적 수익 8만 원인데 이 중에서 나중에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즉 이 전체가 다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의 변동대가를 매출, 즉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경우 2를 볼까요? 갑회사는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나 진부와 위험이 높대요. 제품 가격의 결정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던 경험이 있대요. 관측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슷한 제품에 대해 부여한 가격 할인은 20에서 60%, 굉장히 그 레인지가 넓습니다. 현행 시장 정보도 제품을 유통시키려면 15에서 50%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대요. 굉장히 변동폭이 넓습니다. 갑회사는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20에서 60 중 60 정도 판매 가격, 즉 40% 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거래 가격을 6만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6만 원에 추정한 변동대가를 거래 가격으로 보고 제품 이전할 때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경우 2의 경우는 경우 1과는 좀 많이 다르죠. 진부와 위험도 높고요. 가격 할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6만 원을 지금 수익으로 인식을 했을 때 나중에 가격 할인이 결정될 경우 이 6만 원 중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는가? 즉 6만 원 대부분이 다 그대로 확정이 되겠는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6만 원을 거래 가격으로 인식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우리가 논의할 것은, 만약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없다면 매출을 0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가? 꼭 그거는 아닙니다. 앞에 자료로 가보면은 현행 시장 정보에 따르면은 15에서 50% 정도 낮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시장 정보에 따르면 한 반 정도는 낮추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수익을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리버스 시키는 게 문제지, 지금 적게 잡았다가 높인 것은 IFRS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지을 수 없다. 즉 6만 원을 지금 인식을 했는데 6만 원이 그대로 수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0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보았듯이 기존 정보에 따르면은 한 50% 할인되면은 리즈너블 하다라는 거니까 5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가 물건을 팔면서 일정 기간 반품 허용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즉 반품권이 있는 판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을 100개를 팔아요. 한 달 동안 반품 허용 기간을 줍니다. 이럴 때 한 달이 되어야 매출이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00개를 지금 이전을 했는데 이때 매출을 인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돌아올 금액을, 즉 반품될 부분을 적절히 추정하여 변동대가로 보고 빼고 나서요, 반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즉 좀 전에 이야기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즉 95개는 거의 반품이 안 돌아올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95개의 매출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반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즉 95개 정도는 아마 반품이 안 될 거야 그러면은 5개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환불부채를 인식을 하라는 거죠. 즉 대변에 매출로 인식하지 말고 부채를 인식하고요. 나중에 확정될 때 그 부채가 수익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한편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저하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별개의 자산, 즉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인식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책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2장 16쪽인데요. 상품을 100개를 판매했고요. 이 중에서 5개 반품이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매출은 95개의 매가를 곱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대가 가봐야 하는 거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100개 곱하기 매가로 하고요.
요 5개 곱하기 매가를 환불부채로 놓습니다. 이때 특이한 계정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이 아니라 계약자산인데 매출채권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계약자산은 시간이 지난다고 100개 곱하기 매가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품 기한 종료 전까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습니다. 계약자산은 나중에 반품 기한이 종료되어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될 경우 매출채권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계약자산, 더불어 계약부채 이런 것들은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일단은 계약자산 계정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개만 매출로 잡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도 95개의 원가만큼이 매출 원가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록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가 출고가 됐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100개의 원가만큼이 빠져요. 5개의 원가만큼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환제품 회수권. 따라서 지금 보면은 요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권이 매칭이 된다고 보면 되죠. 아직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아닌 겁니다. 이후에 재고자산 3개가 반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환불부채하고 환불부채 요 매가로 계산된 거 3개 그거만큼 계약자산 줄어들고요. 원가로 계산됐던 100개의 원가 중에서 3개의 원가 재고자산이 다시 입고가 되면서 반환제품 회수권 3개의 원가만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3개 반품 될 때 회계처리고요. 결국 2개는 미반품 됐대요. 그럼 2개만큼은 결국 매출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부랴부랴 이 반품 기한이 종료될 때 2개만큼 매출을 더 인식을 하면서 환불부채가 이 매출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한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반환제품 회수권이 드디어 매출 원가로 즉 돌려받는 게 아니라 판매된 걸로 보는 거죠.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분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교재를 보면 이 밑에 설명이 있죠. 결국은 97개에 해당되는 계약자산이 확정이 됐고요. 추가 분계를 한다면 계약자산 빠지면서 매출채권을 97개만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이 이전이 될 때 매출원가를 인식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고객한테 제품 통제가 이전될 때 매출을 인식을 하는데 95개 곱하기 매가 좀 전에 사례로 본다면은 계약자산은 100개 곱하기 매가고요. 이 차이만큼이 환불부채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아직 반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고 매출 원가를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집어넣고 여기에 매출원가 요 분계를 한 후에 아직 반품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것만큼 매출원가를 죽이면서 반환제품 회수권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예 5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 계약은 제품 1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을 한대요. 즉 100개에 100원 이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반품기한이 종료될 때 현금을 받는데요. 갑회사의 사업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 리펀드 해주는 겁니다. 각 제품의 원가는 60원이고요. 계약에서 고객에게 제품의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죠. 이때 변동대가를 기대껏 방법으로 사용해서 한 97개 정도는 반환이 안 될 것 같아. 3개는 반환될 것 같고. 즉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즉 반품기한이 종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97개에 해당되는 금액 중 유의적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97개 금액을 결론을 지은 거죠. 3개는 불확실해. 그거는 못 받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반품된 제품은 다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즉 반품된 제품은 뭔가 깨지거나 파손된 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제품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입니다. 제품은 100개에 100원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은 97개만 제대로 매출이 될 걸로 보고 3개는 돌아올 걸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원가는 60원이라며. 그래서 100개에 다시요. 100개 곱하기 60원. 그런데 매출 원가는
97개 곱하기 600원. 3개만큼 600원짜리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라는 거죠. 30일 이내에 제품 3개가 반품이 됐습니다. 반품되지 않은 거는 모두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3개가 반품이 됐으면은 환불부채, 계약자산 이렇게 일단 분개를 하고요. 원가 베이스는 재고자산 회수되면서 차변에 있던 반환 제품 회수권 죽여버리고요. 결국은 계약자산이 9,700으로 확정이 되죠. 일단 매출채권으로 대체가 된 후에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3번은 30일 내에 반품이 전혀 없었대요. 다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환불부채를 매출로 대체하고요. 반환 제품 회수권을 매출채권으로 회수를 해요. 그럼 계약자산이 당초 10,000원 그대로 매출채권으로 대체가 되면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0일 이내에 1개만 반품이 됐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2개는 판매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개 판매에 대해서 매출 인식하고요. 환불부채 3개 다 죽이면서 계약자산 궁극적으로 매출채권 100이 줄어드는 개념이죠. 한편 반환 제품 회수권 3개 빠지면서 2개는 매출원가, 나머지는 재고자산 입고가 다시 리펀드 받으면서 돌아오겠죠. 결국 99개만큼 계약자산이 매출채권으로 대체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이내에 제품이 4개가 반품이 됐대요. 원래 3개 정도는 반품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1개가 더 반품이 됐네. 이거는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산 4개만큼 빠지면서 환불부채 300이고요. 매출만큼, 매출 1개만큼이 종전에 인식했던 거 취소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환 제품 회수권 3개 빠지고요. 재고자산은 4개가 반품이 됐잖아요. 1개만큼 매출원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럼 96개만큼 계약자산이 매출채권으로 확정이 되면서 나중에 현금을 받겠습니다. 교재 12장 19쪽에 가면은 거래가격 산정 중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거래대가에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빼라는 거죠. 즉 현금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해서 약속한 대가를 조정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의 금융거래를 한다면 거기에 적용될 할인율을 사용하자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왜 수정 안 하냐면은 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위 상각 후 원가 측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6번을 볼게요. 갑회사는 고객에게 기기장치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기장치에 대한 통제는 서명할 때 이전이 된대요. 계약에 표시된 가격은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1년도부터 5년도까지 매년 말 23만 975원씩 5번에 걸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수취할 금액은 100만원보다 더 많은 115만 4,875원입니다. 이 할부금은 5% 계약 이자율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인데요. 먼저 경우 1, 이 5%가 고객과 별도 금융거래를 했다면 적용되었을 이자율이랍니다. 그러면 매년 23만 975원 곱하기 기간 5의 5%의 연금효과계수, 그게 바로 1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5만 4,875원이 5년에 걸쳐 인식할 이자 수익이 되겠고요. 매출채권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 2, 3, 4, 5 이렇게 매년 말 23만 975원씩 수취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100만원이고요. 1년 뒤에 가서 23만 975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자가 매출채권 기초장부금액의 5%, 나머지 더 받은 금액이 원금회수, 그래서 원금회수 금액 819025 계속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0이 되겠고요. 15만 4,875가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자 수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한다면 1년도 초에 매출 채권하고 매출을 100만원씩 하고요. 1년도 말에 이자 수익 5만원, 현금은 더 들어오죠. 그 차이만큼 매출채권 감소,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러나 만약에 경우 2, 계약이자율 5%는 별도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 이자율 10%보다 상당히 낮은 이자율이래요. 그렇다면 10%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간 후에 10%로 하게 되면 100만원보다 적은 87578이에요. 고객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은 이자율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54875, 그 다음에 875578 차이 279,297원이 이자 수익입니다. 매출채권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면은 87578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0이 되죠. 이 경우에 현금 수취액은 똑같은데 이자 수익이 더 많죠. 원금에서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분기를 본다면 1년도 초에 매출이 87578이에요. 100만원이 아니라. 대신에 인식하는 매년 이자 수익이 많아지겠죠. 경우 1과 2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래요.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별도로 행한다면 한 10% 이자를 적용을 해서 매출을 87578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조기에 매출을 인식하려는 의도로 5%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5년 동안 인식할 금액은 같지만 초반에 더 많은 수익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회사가 낙관적인 이자율로 할인을 하여 매출을 초기에 과대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7번은 장기 할부 매출의 수익 인식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1년도 초에 총 수취액 500만원의 할부 매출을 하면서 인도금 200만원을 즉시 수취하고 잔금 300만원은 1년도부터 3년도까지 매월 말 100만원씩 나누어서 수취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데 할인율은 10%고요. 이거는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할 할인율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년 초에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200만원에 미래에 300만원 하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요거의 현재 가치, 즉 기간 3 10%의 현가계수 2.48685라고 하면은 4486850입니다. 총 받는 금액은 500만원 아니에요. 두 금액의 차이 513150이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장부금액 조정표를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이제 단계 4, 5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